그리고 이제 이 TV조선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2030년대 초에 원자력 개발이 끝내는 것이 목표라 그러는데 그때 2030년대 중반에 건조하는 잠수함에 바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떤 물건인데 바로 개발 끝난 걸 적용해?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핵잠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유영원 의원님 제발 좀 말려줘 저런 무식한 소리. 2030년대 초까지 원자로 개발해서 2030년대 중반에 바로 잠수함에 탑재. 그것도 4,000톤급으로. 저런 무식한 소리 좀 말려주라고. 그래도 몸담았던 회사에서 저런 무식한 소리 하면 어떡해. 본인이 참 창피하지. 본인이 또 비슷한 주장하니까 또 저거 뒤에서 유영원 의원이 불질러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오해하잖아. 그런 오해 받으시면서 살아.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의 로망은 뭐냐. 아무 실효성 없이 중국 자극하면서 자원 낭비하자 뭐 이 소리같이 좀 들리는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공격 원잠은 이득, 베니핏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서해를 책임져야 되는데 저게 서해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 우리 중국이 우리한테 핵무기 공격할 때 쓸 저거랑도 아무 관계 없어. 그 중국의 핵무기랑도. 중국의 전략 원잠을 때려잡기 위한 물건이 공격 원잠인데 중국의 전략 원잠은 72발밖에 안 실려 있고 그건 미국을 위해서 남겨둬요 중국이. 미국에 쏘려고. 그럼 우리 공격 원잠 뭐하러 하냐는 거지. 실효성이 별로 없어. 근데 비용은 태산이에요. 단지 오해 마세요. 민수용군용 해양 소형 원자로 개발 계속해야 돼요. 그런 건 다 개발해 놔야 돼. 특히 민수용은 뭐 당연히 개발해야 돼요. 군용도 당연히 개발해야 돼요. 근데 잠수함이 아닌 수상함에 먼저 적용해서 검증해야지. 그리고 원잠은 공격 원잠은 천천히 구매해도 안 늦는다. 이게 저 얘기고요. 그 돈이면 할 일 많다. 세척 건조비 한 10조 봐야 될 겁니다. 저거. 운영비는 저게 천문학적이에요. 이게 원자로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운영비가 무지하게 들어요.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요. 운영 요원의 구성도 다 달라요. 해체비가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으면은 원잠을 퇴역시킨 거를 해체를 못하고 스코틀랜드 무슨 절벽 속에다 그냥 박아놓고 있어요. KF-11 100대 이상 구매해서 운영합니다. 저 돈이면. 전투기는 운영비 많이 들죠. 그래도 KF-11 쌩쌩 날아다니는 그 운영비나 원잠 세척 돌아다니는 운영비나 같아요. 100대 날아다니는 운영비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제가 보기엔 5,000발 해요. 왜냐? 저거 20조 봐야 되거든. 운영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하면 40억 이하죠. 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20조면 4,000발이네. 5,000발. 최신 호위함 구축함 믹스하면은 한 20척 합니다. 최소. 그러니까 저게 그런 규모의 재원이에요. 그걸 원잠 세척 구하는데 쓰자고? 아니 지금 유 의원님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지? 조선일보 그 얘기 같은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좀 꾸짖어 주세요. 예? 자, 그럼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미 해군력에 중국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면 미국의 패권이 위험하다. 최악 상황 맞이한 미국 해군. K 없이 유지도 힘들다. 미 해군 고위급 전격 제한. 거의 국뽕을 막 사발로 들이키는데요. 최소한 현재까지 중국 해군은 미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은 서해 진입 안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해군이요 한 300만 톤 되는데 평균 그 토니지로 평균이 10,000톤이에요. 체급이 커. 한 300여 척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해에 들어왔다가 쥐어 깨지면 중국이랑 전면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해에 진입을 안 해요. 예. 중국 이게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 동그란 거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제 그 중국 해군인데 이 빨간색 중에 정말 시잘데기 없는 거가 한 50만 톤 됩니다. 이게 뭐냐? 상륙에 관한 거예요. 상륙에 관한 배들이 왜 시잘데기가 없어? 제공권이 없을 때 상륙은요 강철 관짝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일반적으로 뭐 한 3, 4만 톤급의 상륙함이 한 2,000명 좀 못 싣습니다. 장비랑 병력 태우면.
중국이 한 10척 정도 갖고 있어요. 그거 11척인가 10척이야. 그러면 후지안에서 타이완까지 배 사람 실어 병력 싣고 장비 싣고 한 80km를 슬슬 가면 한 6시간 걸리죠. 싣는데 시간 대여섯 시간 걸렸을 거고 6시간 푸는데 6시간 돌아오는데 6시간 풀 때 아무 저항 안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가 24시간이에요. 풀로. 그럼 열척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만 명 옮겼네. 24시간에 2만 명밖에 못 옮겨. 배가 아무 방해 안 받아도 2만 명이 24시간 못 버티죠. 먼저 간 2만 명이. 근데 그 배가 아무 방해 안 받겠냐고요. 정박해서 병력 싣고 6시간, 대여섯 시간 실어요. 6시간 가고 6시간 푸고 6시간 돌아올 때 걔가 아무 그거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공권이 없는데? 강철 관짝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중국 공산당 이미 해방군 돌았다니까. 돌은 증거가 여러 개예요. 그런 것도 돌은 거고 여기에 무려 50만 톤을 쏟아붓어요. 상륙 관련 배. 무려 50만 톤이에요. 이제 중국이 한 200만 톤 가까이 되고 미국이 300만 톤이 좀 넘어요. 중국 200만 톤 중에 한 98, 90만 톤 되는데 50만 톤 그렇게 날아가 버렸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상륙은. 그 다음에 또 중국은요, 그 해안경비대가 이게 군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란 게 저 중국 해안경비대인데 거기에 보면 걔들은 해안경비대가 상륙 정도 갖고 있어. 상륙함도 4,000톤, 5,000톤짜리. 2개나 갖고 있어요. 랜딩십을. 보급선도 갖고 있어요. 해안경비대가 2만 톤짜리 2만 톤 안 되고 몇천 톤짜리 한 서너 척 갖고 있어요. 해안경비대가 아니에요, 쟤들이. 저 노란 거 파인애플 쪼가리 그 잘라놓은 거 같은 게 뭐냐? 큰 게. 순찰선인데 저게 545척이고 39만 톤이야. 그럼 평균 711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기 윤영아 함보다 좀 커. 근데 그런 배들은 소나가 없어요. 그런 배들은 제대로 된 레이더가 없어요. 그냥 연안 순찰함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전쟁 상황이 딱 붙으면 그런 배는 골로 가는 거예요. 특히 제공권이 있으면. 근데 저 중에 3,400척이 이제 서해로 밀려온다 그러면 우리 골 아프지. 그건 한국이 책임져야 돼요. 한 3,400척 저게 서해로 밀려 들어오면 한국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막 격침시킬 수도 없잖아요. 몸싸움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준비가 돼 있냐라고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에서 이게 한 40만 톤 날라가. 그럼 아까 50만 톤 날라갔죠. 여기서 40만 톤 날라갔죠. 그러니까 700톤짜리 쪼매한 배들 40만 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상륙 선박들 50만 톤 날라가고 나면 90만 톤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얼마 남았는데 100만 톤 남았어. 진짜로 한판 붙을 때 쓸 수 있는 배는 중국에 100만 톤밖에 없어요. 일본이 66만 톤입니다. 진짜로 한판 붙을 때 쓸 수 있는 배가. 한국이 한 15만 톤 돼요. 한판 붙을 때 쓸 수 있는 배가. 미국은 300만 톤이고. 그럼 일본, 미국, 한국 합치면 400만 톤이에요. 4대1 게임이에요. 지금 현재. 톤수로만. 성능 말고. 그런데 미국이 아이고 힘들다 하는 게 현재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말하자면 배를 유지 관리하거나 새로 건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코스트가 자꾸 올라가서.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지. 오늘 이 시점까지 그럼 미국이 밀리고 있냐? 전혀 안 밀리고 있습니다. 제공권으로 보거나 해군 선박으로 보거나 전혀 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미국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 가져야 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이 제공권이 없으면
중국 해군은 제일도련 안에서 시몰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 해군의 F-18에 이번에 이제 SM-6 미사일 뒤에 로켓 부스터 떼고 그 미사일만 달았잖아요. 저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최장거리 세계 최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거든요. 저 공대공 미사일이요. 좀 쉽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비행기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 비행기를 여기서 발견했어. 내가 직접 발견 못하고 위에서.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위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너 미사일 대충 저쪽으로 쏴서 쏘면 저쪽에서 유도를 해준다고. 위에서 네트워크 정보로. 이럴 경우에 사거리와 얘를 몇 킬로미터에서 발견했냐. 상대방이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내가 쏘면 내가 날아가는 동안 상대방은 더 멀리 갔잖아. 그거 쫓아갈 수 있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중에서 한 몇 킬로까지 비행 추적 가능하냐. 맞추든 못 맞추든 상대를 어디서 발견할까 안 할건 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200km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상대방이 앞에서 나는 이렇게 가고 있고 상대방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요. 내가 발견하고 발사 버튼 누를 때는 한 7, 80km밖에 없어요. 그때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상대방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내 미사일에 가는 시간 동안 쟤도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몇 킬로까지 얘가 비행할 수 있어 할 때 이게 최장인 건 맞아요.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추정을 아주 과격하게 하는 사람 600km 넘는다고도 추정하고요. 400은 그냥 넘는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행거리가. 유효 비행거리가.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이게 이제 F-18 슈퍼호넷의 이제 SM-6의 뒤에 걸 떼가지고 하는 AIM-174죠. AIM-174. 이런 식의 공대공까지 쓰고 별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공권이 성립을 안 하죠. 그럼 제일도련 안에서 그냥 시몰살 당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한국 해군은 순항 중입니다. 한국 해군의 최대 망작은 비극적이게도 윤영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누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MB 시절에 천안함에 놀래갖고 정치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뜯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250톤으로 설계되어 있던 배가 막 이것저것 붙여서 570톤으로 이렇게 급변조되면서 막 괴랄할 정도의 구축관보다 더 강한 엔진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속 80km가 나오고 근데 실제로 달리면 진동 때문에 금 가버리고 아무튼 좀 복잡한 물건이에요. 이거. 돈값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어느 나라 해군도 가다 보면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비난은 안 합니다. 최대 위험 정말 우리 골로 갈 뻔했던 건 두 개가 있는데 문재인 때 경항모. 항모 당연히 서해 이런 거 생각하면 문재인 스스로가 대양 해군 아니에요. 남태평양 가서 인도양 가서 놀고 싶은 모양이지 해군이.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취임하자마자 그 프로젝트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해군 참모총장 바로 5월 달에 해임시켰으니까. 그러면 강구영이 좀 알아서 좀 처신했어야 되는데 KF-21N이라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건 경항모보다 더해. 이거는 경항모는 F-35B를 썼으니까 스키 점프로 뜨고 수직으로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Short Takeoff, Vertical Landing, 스터벌이 돼요. 경항모는 F-35B니까. 근데 KF-21N을 쓰는 순간 제대로 된 이륙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착륙을 해야 돼. 이건 본격적 항모가 되는 거죠. 말아먹으려고 아주 눈이 약간 이렇게 뒤집혀졌던 것 같지, 강구영 사장님이.
뭐 해군이 근데 걸작도 많습니다. 네, 구축함 걸작이고요, 호위함 걸작이고요, 잠수함 걸작이고요, 어뢰가 걸작이에요. 어뢰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로켓 어뢰 홍상어죠. 네, 로켓으로 쏴서 어뢰가 이제 물속에 떨어지죠. 속도 줄여가지고. 네. 저거 참 사연 많았던 물건이죠. 물속에 떨어질 때 그 충격으로 애가 뻗어가지고 전자회로가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많았고, 그때 성공했죠. 저는 저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의외로 지금은 사거리가 짧아요. 아마 이유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해군이 개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전투하는 거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아직은 네트워크로 안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배, 내 자함, 내 배의 소나의 범위를 생각해서 사거리가 지금은 그렇게 좁을 텐데, 이게 네트워크가 된다면 멀리 보낼 수 있잖아. 드론이 먼저 감지를 하고, 수중 드론이 그게 여기에 적함이 있다라고 저기 뭐 수중 드론, 수상 드론이 감지를 해주면 수상 드론이 좀 멀리 보낼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겠냐. 저는 뭐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진짜 참 또 우리가 참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수중 난류 항적 추적 범상어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드문 최첨단 기술이죠. 이 난류라는 건 뭐냐면 타겟 수상함 잠수함의 추진 프로펠러가 물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뭐 보드 타고 하면 쫙 이게 뒤로 이게 쫙 V자로 번져가잖아.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항적이죠. 안에서 이제 그 회오리가 치면서 물이 그 저항을 일으켜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그렇게 물 표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수중에서도 그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뢰가 보통은 아주 옛날엔 그냥 직선으로 방향대로 뿅 쏘는 거예요, 총 쏘듯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레이더 같이 이제 저걸 달죠. 액티브 소나, 능동 소나를 달아서 삥삥삥삥 쏴갖고 발견해서 어뢰가 그렇게 가는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기만하기가 쉬워요. 그 어뢰 그렇게 그 소나 기만하는 기만체 쫙 뿌리면서 도망가 버려. 근데 어뢰가 쫓아가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수중에서 만들어지는 난류를 파악해서 그 난류의 소스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로 쫓아 들어가면 적 잠수함이 이 어뢰를 따돌리기가 어려워요. 기만체는 그런 난류를 못 만들어내요. 거기다가 어뢰 자신의 감도도 그 센싱 감도도 굉장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어뢰도 자기가 소음 만들잖아. 그런데 어뢰 수중 난류 하면서도 삥삥 쏘거든요, 얘가. 근데 이 자기 그 소나 쏠 때 자기 소음에 소나가 묻혀버려요. 이게 같은 직선이니까 나가는 거랑 그게. 근데 이런 소나를 안 쏘고 옆으로 쏴서 수중 난류를 하니까 이 훨씬 더 이게 좋아지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만들어질 때 전 저거 우리 범상어 어뢰 저거 일찍 개발 끝났는데 문재인 때 내내 전력화 안 되다가 2022년에 한꺼번에 됐거든요. 저것도 문재인 때 일부러 연장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해요. 저는 모든 다른 걸 다 의심해서. 그 무렵에 2010년대 초에 나온 그 논문들 보면 그런 거죠. 난류 항적을 이용한 대잠 탐색 및 감시 체계 적용 방안 연구. 그 다음에 잠수함 난류 항적을 지켜보는 무차원 난류 에너지 분포 함수 예측.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연구가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가진 좋은 무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좀 우리가 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너무 핵, 뭐 원자력 이런 거에 절대 무기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그 혹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무기들은 그러니까 안 쓰냐, 같이 죽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어요. 쓰면 같이 죽는 거고, 아니면 안 써야 되는 거고. 아니 우크라 전쟁 벌이고도 핵무기 못 쓰고 있잖아, 러시아가. 그런데 마치 그 가느다란 탄소 섬유를 꼬면 강철보다 강한 게 나오잖아. 우리도 개발 성공한 그 도레이카의 탄소 섬유. 그 세계에서 그걸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세계 최고 기술인데 그걸로 비행기 동체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강철보다도 강하고. 마찬가지로 이 비핵 무기, 비핵 첨단 무기들이 이제는 한 3,000km, 우리는 중국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3,000km를 내다보면 감숙 신장의 중국 ICBM 사일로까지 내다봐요. 여기서 3,000km 땡기면 티벳 갑니다. 해남도요, 저기 그 베트남 중국 국경이요, 그거 한 600km밖에 안 돼요. 700km밖에 안 돼요. 중국 다 들어와. 한국서 3,000km 때리면. 3,000km 내다보고 3,000km 보내는 또는 2,000km 보내는 1,500km 보내는 중거리 타격이 그게 뭐 육군, 해군, 공군 다 거쳐지고 있거든. 그럼 중거리 타격 능력 우리가 만발 갖추고 있으면 6기어공으로 만발 갖추고 있으면 어떡할 텐데. 섞어서. 얘는 쓸 수 있잖아. 그래 고민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야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까 보셨잖아요. 원자력 잠수함 하나 그 세척 한 세트 만드는 비용이면 그런 종류 5,000발 갖춥니다. 지금 그런 게임으로 기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고 그래요. 한국이 이렇게 새로 등장한 원래 이제 억지력, 디터런스라는 건 절대 무기, 핵무기를 가지고서 억지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누보 디터런스 혹은 네오 디터런스가 생긴 거예요. 신억지력.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리적 조건이 한 3,000km 미만일 때 타겟이 그걸 내다보면서 비핵 중거리 타격 무기로 5,000발 만발을 갖춰 놓으면 이게 핵무기만큼 억지력을 가져요. 저는 그거보다 더 셀 것 같아요. 핵무기는 쓰는 순간 같이 죽자예요. 얘는 그렇지 않거든. 얘는 강도 조절이 얼마든지 되거든. 강도 조절이 되는 무기가 강도 조절이 연속 곡선으로 내가 요 수준 연속 곡선으로 수준을 택할 수 있는 무기가 안 쓰든지 쓰면 같이 죽는 둘밖에 없는 무기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예. 핵은력의 버팀목은요. 합동 교전 능력이라 그러죠. Collaborative Engagement Capability. 합동 코오퍼레이티브인가 콜라보레이티브일 거예요. 합동 교정 능력하고 초연결 네트워크와 공군력입니다. 이 합동 교정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해군이 좀 약하죠. 우리 좀 이제 걸음마인데 금방 따라갈 겁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동하는 육해공 전력을 합동 교전 능력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구축함이나 호위함 하나씩 별개의 섬으로 존재해요. 다 엮여 있질 않아 육해공이. 그런데 이게 초연결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서 같이 연동을 해 육해공이. 그런 걸 미 해군이 지금 추진 중이고 많이 성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이 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동한 육해공 전력을 합동 교정 능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주춧돌은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이란 얘기잖아요. ISRTN 제가 쓴 용어죠. ISR까지는 있어요. 감시 정찰 정보까지. 근데 타겟팅 T.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슬래시 N이든지 뭐 하이폰 N이든지 해서 ISRTN.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ISR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000km 안쯤은 그냥 내다보면서 타겟팅해서 그걸 뭐 지구 전체를 다 내다보면서 타겟팅할 수 있게 가는 게 지금 미국이고 우리는 한 3,000km 뭐 어렵지 않다. 예. 우리 지금 그 위성 다 올라가고 초소형 위성 뭐 네트워크 다 올라가면 뭐 그런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전 보는데. 예.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미국 거를 다 사서 쓸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랑 중국이 지금 또 우리랑 북한이 종심이 짧은데 미국은 이 그 종말 단계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딱 두 개밖에 없잖아. 하나는 사드, 하나는 패트리어트. 그거 가지고 우리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니드랑 미국 니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미국은 참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나라 아니에요. 미국을 공격하려면 쿠바든 멕시코든 캐나다든 먹어야 돼. 쿠바는 너무 작아서 안 되고 멕시코나 캐나다를 먹어야 돼 우선. 거기를 빨갛게 만들어놔야 미국을 위아래서 공격할 수가 있는데 뭐 불가능하잖아. 아니면 덴마크를 먹어가지고 그린랜드를 먹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미국은 대서양 쪽에서도 공격하기 어렵고 태평양 쪽에서도 공격하기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오죽하면 중국의 JL2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그러니까 제일 도련 서쪽에서는 미국 본토에 못 가요. 미국 서부에 아직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하와이, 괌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나 그래서 미국 그런 감시 체계랑 우리 감시 체계랑 맞지도 않고 또 주도권 문제도 있고 가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산 위성 전투기 드론 센서 장비가 있으면 KISRTN을 우리가 해갈 수가 있죠. 그거 해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라고. 이런 데 돈 써야 돼요. 머리에 돈 써야 돼요. 눈 아래 돈 쓰고 핵주먹이 좋습니다. 핵반지입니다. 아이고 유치찬란한 얘기예요. 이미 세상 바뀌었어요. 나노 단위의 실이 강철보다 강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KF-21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조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 기대에 카이의 강 사장님이나 카이가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집중을 안 해서 제가 들길이 날뛰면서 좀 험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요. 초연결 감시정찰 정보 타겟팅 네트워크 ISRTN의 핵심 노드 중에 하나예요. 채공하면서 센서 좋으니까 쫙 보고 있잖아. 얘가 한 15,000m 위에 뜨면 15,000m면 300km 이상 내다볼걸요? 그 내다볼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몰라도 얘가 2호가 일단 한 200km는 그냥 내다볼 거예요. 알려진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전자광학으로 내다보는 게 100km 이상은 확실히 내다보고 사진 찍듯이 내다보는 게. 근데 사루는 300km 사루 표면 때리는 게 300km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건 다 극비고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중국의 ISRTN 핵심 노드를 파괴하죠. 중국의 조기 경보기, 중국의 방공망 레이더. 이게 중국의 ISRTN 핵심 노드들이거든. 그 파괴할 수가 있잖아. 지금 전자전기 한다는 게 중국 방공망 레이더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전기에 방공망 레이더 까는 초음속 공대방 미사일 붙이면은 중국 함정이나 중국 육상에 있는 레이더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전투기를 요격하고 제공권 장악할 때 아니 뭐 J-20 뭐 별거 있겠어요. F-35랑 얘랑 같이 힘잡고 손잡고 뛰면서 F-15 옆에서 같이 뛰고 그러면 J-20 사냥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게 제공권을 딱 장악해 주면 이렇게 제공권 장악하면서 ISRTN을 딱 가져가면 해군이 이제 제대로 된 해군의 합동 교전 능력의 빛을 발휘하면서 이제 서해든 혹은 그 앞 조금 내려간 2호도 있는데 7광구 있는데 거긴 동중국해에 속하거든요. 거기든 간에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 시몰살 이제 그 무덤이 되는 거지. 우리 그런 식으로 머리 쓰면서 살아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